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철거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법률적으로 건물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애매한 경우. 자, 우리가 건물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벽, 주벽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기둥과 지붕이 없는 뭐 컨테이너 박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이런 경우는 조금 이건 부동산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대체로 동산으로 취급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내 땅에서 드러내줘, 여기서 드러내줘 그래서 취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철거가 아니라 취거 청구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뭐 큰 의문이 없고, 근데 건물 짓다가 중단된 거, 건물로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다가 중단된 거,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그런 완성되기 전에 공사 구조물 상태, 이런 부분들을 과연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요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대법원 2001년도 소유권 확인 사건이죠. 소유권 확인. 자, 이게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원고가 땅을 낙찰받아서 그 소유권 확인을 했는데, 소유권 확인 소송을 벌였는데요. 피고를 상대로.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짓담한 건물이 있는 거예요. 짓담한 건물이. 그래서 그 짓담한 건물 가지고 이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보통은 뭐 건축주가, 상대방이 싸움의 대상이 이제 건축주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공사해서 돈 못 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그 경매 대상물은 땅인데 그 땅 위에 짓담한 건물로 보이는 뭔가 비스무리하게 생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권리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 구조물 또는 건물 권리가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두고 이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원심은 뭐라 그랬느냐? 원고 거다. 그게 원고 거다. 왜냐? 이게 부합됐다. 땅에 부합된 거다. 했는데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 사건 공작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표현을. 뭐 원심 판단은 건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건물이면은 별도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부합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 공작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사건 공작물은 원고가 토지 경락받을 당시에 이미 지하 1, 2층, 그 다음에 지상 1층의 콘크리트 골조 및 천장 공사, 그 다음에 지하 1, 2층에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옹벽 공사만이 되어 있었고, 둘레벽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공사 진척도는 약 20, 30%에 불과했다 라고 인정한 다음에 이 공작물은 독립된 건물로 보기는 어렵고 토지에 부합되어서 토지와 함께 경락인을 거쳐 원고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이게 보니까 원고가 경락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 경락인으로부터 산 사람 같아요. 그죠? 표현이. 그래서 이게 그 구조물, 공작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는 원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자, 이게 어쨌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원심이 인정한 그 상태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로 보더라도 최소한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완성 상태의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상 7층 건물로 설계는 됐지만 지상 1층까지만으로도 구분 소유권의 대상에 있는 구조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층이 이미 둘레벽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 건물이다 라고 해서 원심을 파기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03년도 판결인데요. 요거는
이제 본소 반소. 본소가 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 이행이고 반소는 임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미등기 건물을 가진 사람이 미등기 건물주가 내가 법정지상권 취득했으니까 땅 소유주 상대로 법정지상권 취득했으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 해줘. 이런 소송을 본소로 제기하니까요. 그 다음에 토지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네가 지료를 달라. 내 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료를 달라라고 하는 반소를 제기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은 일단 원심 보시죠. 원심은 원고가 그 건물 소유권이 없다. 우리가 이제 법정지상권자가 되려면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물주가 아니니까 법정지상권 다른 요건을 따질 필요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본소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 원심 판단을 파기했어요. 왜냐? 건물 소유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대법원이 이제 그렇게 본 이유가 신축 건물이 경락대금 납부 당시에 이미 땅에 대한 경락대금입니다. 이미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그리고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했다면 비록 토지가 경락될 당시 신축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 공사만 이루어진 채 벽이나 지붕 등이 설치된 바 없다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신축 건물은 경락 당시 미완성 상태이긴 하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대법원 사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이게 굳이 우리가 지상 건물의 완성, 지상 건물이 기둥과 지붕, 주벽이 완성됐느냐, 요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지하층 부분도 봐야 된다. 지하층 부분도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원심하고 다르게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봐서 파기한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게, 원심은 이 건물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거 따질 거 없이 너 지상권 설정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은 건물 맞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파기환송이 되게 되면은 이제 원심에서는 다시 파기환송 후 2심이라고 하는데요. 원심이라고 하는데 파기환송 후 2심은 대법원이 판단한 건물은 맞고 다만 법정 이제 지상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요건을 따져가지고 다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땅 위에 다른 사람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나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건 동산으로 보고 그 소유자 상대로 옮겨주세요라고 하는 취거 청구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미완성 공사 구조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건물로서의 형태를 갖췄느냐,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췄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만약에 못 갖췄다 그러면은 토지에 부합될 수가 있거든요. 부합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구조물 소유권 자체가 이제 토지주한테 있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내 물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내 물건이기 때문에 취거 청구조차도 필요 없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철거도 당연히 안 되죠. 건물로서의 가치도, 건물로서의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남의 물건도 아닌 거예요. 남의 물건도 아니다. 내 거다. 그럼 취고도 안 된다. 그러면 소송 할 수가 없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고, 그 구조물을 두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구조물을 뭐 공사한 사람이나 또는 종전의 건축주나 이런 사람들이 막 점유하면서 또는 뭐 유치권 행사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분쟁이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토지가 그렇게 타인에 의해서 점유되고 있다. 점유되고 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토지 인도를 해달라. 그 토지를 인도해달라라는 그런 청구만 하면 족합니다. 또는 아까 보신 판례처럼 그 물건이 내 거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공사 구조물, 그죠? 내가 땅을 받았는데 땅 소유권자인데 거기에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이 있다라고 할 때 그거를 해결하는 분쟁의 방법으로 그 구조물이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인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토지를, 그 구조물을 통해서 토지를 점유하는 누군가를 상대로 인도해 달라라는 재판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보다 일반적인 방법이고 일반적인 방법이자 효율적인 방법은 토지 인도 소송입니다. 왜냐하면은 소유권 확인 판결만 받아가지고는 그런 그 인도 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소유권 확인 판결이라는 것은 그래 너 거야 요까지의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집행력이 없어요. 집행이라면 집행관을 들여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거기에 점유하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그런 실행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눈에 보이는 뭔가 현상을 변경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소유권 확인 판결보다는 토지 인도 청구를 하는 그런 방법이 좋다. 또 토지 인도 청구를 하더라도 거기에 소위 말하는 중간 판단, 그죠? 이유 있지 않습니까? 토지 인도를 법원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의 구조물의 소유권은 부합에 의해서 원고가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거를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명도해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 소유권 부분은 어떤 판결의 이유로서 설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는 그런 확인 청구보다는 이런 이행 청구, 인도 청구와 같은 이행 청구가 훨씬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민법 256조 부동산의 부합.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있고요. 대법원 2000년 낙찰 허가했죠. 낙찰 허가 제목은. 이 사건도 참 재밌는데요. 이제 부합과 관련된 쟁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취득했는데 그 위에 구조물이 있으니까 그건 내가 취득한 거다. 부합된 거야.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다투거나 명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이 사건은 그 낙찰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 낙찰 허가에 대한 항고 이런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주유소가 이제 경매가 됐어요. 주유소. 그럼 주유소 경매될 때 보통 주유소 그 건물의 부지하고 주유소 건물, 요게 이제 경매 대상물로 보통 오잖아요. 그게 이제 부동산 등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이제 경매 신청을 하는데, 근데 경매 법원은 그 땅하고 건물이 소유권이 넘어갈 때, 팔 때 부합돼서 같이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이제 명목상으로는 그 경매 대상물이 토지와 건물이긴 하지만
토지와 건물을 소유권 넘길 때 부합으로 인해서 같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평가해서 그거를 팔아야지 그게 올바른 경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합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같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합되어 있는 그런 가치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우리 경매 절차가 잘못된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 이의라든지 뭐 항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주유소인데 유류 저장 탱크 땅 밑에 기름을 보관하는 유류 저장 탱크, 그 다음에 주유기가 한 7대 정도 됐는가 봐요. 주유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안 했네요. 법원이. 경매법원이 감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할 때 보통은 이제 땅이 만약에 10억, 건물이 2억 해서 12억, 그 다음에 또 제대로 했더라 그러면은 유류 저장 탱크와 주유기는 1억 이렇게 해가지고 13억을 감정을 됐다면 13억을 최저 매각 가격으로 해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유류 저장 탱크하고 주유기 1억 부분을 빼놓고 12억을 경매 시작가로 했기 때문에 최저 매각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경매가 잘못된 걸로 이제 낙찰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경매법원의 불찰이 다행히 매각 허가 결정 과정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우리가 경매할 때 최고가 이제 입찰 기일을 열어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되고 나서 보통은 한 일주일 뒤에 그 매각에 문제가 없는지를 법원이 판단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매각 허가 결정, 만약에 문제가 있다, 매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매각 불허가 결정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매각 허가 과정에서 법원이 보니까 아이고 이게 유류 저장 탱크하고 주유기가 부합되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감정 평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불사하는 마음에 이제 뒤늦게 알고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최고가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뭔 소리냐, 이게 경매가 문제없다라고 해서 항고한,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재항고한 이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아까 재밌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만약에 재항고인이 약간 이제 이 물건을 꼭 받고 싶었나 봐요. 물건이 꼭 필요해서 그런지 아니면 싸게 받아서 그런지 하여튼 꼭 받고 싶은 마음에 나름대로 이제 낙찰받은 이후에 받고 싶어서 좀 약간의 액션을 했는데 그런 액션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의 액션으로 인해서 경매 절차가 문제 없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된 사건인데요.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만약에 유류 저장 탱크하고 주유기에 대해서 부합물인 또는 종물인 그런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경매가 잘못된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뭔가 하기가 좀 어려워요. 룸이 없단 말이죠. 자기가 그냥 닭 쫓던 개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깝다. 이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내한테 돌아왔을 텐데 아깝다라고 하면서 입맛만 다셨을 경우인데, 재항고인도 최고가 매수 신고인도 그걸 알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한 겁니다. 특별한 조치를.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재항고 이유 중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재항고 이유는 자기가 경매 절차에서 이렇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후, 옛날에는 최고가 입찰자라고 그랬는데요, 표현을. 최고가 입찰자가 된 후에 이 사건 유류 저장 탱크하고 주유기 7대를 소유자로부터 별도로 매수했습니다.
매수했습니다. 그죠? 별도로 매수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 물건 샀으니까 경매법원이 다음에 경매 만약에 취소하고 이걸 경매를 무르고 다시 경매를 하더라도 이 물건들은 매각할 수가 없다. 그죠? 그죠? 자기가 샀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다음 경매에서는 이 물건이 매각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한테 낙찰 허가를 안 하게 되면은 자기가 손해 본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지금 주유소 관련해서 이 물건들을 샀는데 땅하고 건물이 딴 사람한테 팔리게 되면 자기 손해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안 된다라고 법원이 판단했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유류 저장 탱크하고 주유기 7대는 토지에 부합되었거나, 이게 보통은 이제 유류 저장 탱크를 이제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에 보통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이거나, 아니면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업상자가 아니고요. 늘 상자, 일상할 때 그런 상자인데, 그 상용이라 그러죠.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부속시킨 종물로서 부합되었거나, 토지에 부합되었거나, 아니면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부속시킨 종물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유기 7대는 아마 성격이 좀 애매하죠.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된 게 맞을 것 같고요. 주유기 7대는 아마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부속시킨 종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종물로서 어쨌든 간에 부합이거나 종물이거나 간에 이 사건 경매의 목적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이 채무가 낙찰자가 경매 진행 도중에 그 물건 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여전히 무효다라고, 그 소유권 취득자가 무효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거는 토지 건물과 함께 매각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매 목적물에서 제외될 수도 없다.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민사소송법이었습니다. 지금은 민사집행법이고요. 민사소송법이 최저 경매 가격을 규정하고 최저 경매 가격 결정의 중대한 하자를 직권에 의한 낙찰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의 공정타당한 가격을 유지하고 부동산이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됨으로써 소유자만 아니라 근저당권자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사람이 물건들을 별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하자, 그죠? 하자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샀다는 그런 부분이 낙찰 불허가 사유가 소멸됐다라고 연관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지금 121조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해가지고요. 거기에 5호에 보시면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 이런데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를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사집행법 130조 매각 허가 여부에 대한 항고 그랬는데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가 있다거나 이렇게 있죠, 그죠? 또는 결정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서요.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는 매각 항고 사유로도 보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대법원 2009년도 판결입니다. 토지 인도. 요거는, 자, 원고가 땅 소유자입니다. 근데 남이 설치한 석축하고 범면, 보통 이렇게, 흙이 쓸려 내려오는 것을 막는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석축하고 범면, 이런 부분이 자기 땅에 딱 넘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소송을 해야겠다라고 했었는데, 인접 소유자인
그 피고 상대로 야, 네가 저 석축하고 변면을 네 건인데 내 땅에 넘어가 있으니까 토지 인도해 줘.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한 거예요. 토지 인도 아마 그다음에 플러스 석축하고 변면 철거 뭐 이런 걸 구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로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이유를 조금 유념하실 필요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 일단 이게 이제 지금 원고 토지에 기본적으로 석축하고 그 변면이라고 하는 그 물체 구조물이 부합됐다라고 본 거예요. 부합됐다. 자, 그러면 부합됐다라고 하면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원고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 원고 자기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그 석축하고 변면을 철거해 달라. 이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그게 있다고 그래서 그 자기 물건이 자기 땅 위에 있는데 그걸 남이 점유한다? 토지 인도해 달라. 그것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청구가 이제 기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피고는 마침 이 석축하고 변면을 설치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전소유자가 원고의 전소유자가 석축과 변면을 설치하고 그거를 샀어요. 승계 취득한 그런 뿐인데, 승계 취득했을 뿐인데 이게 그런 피고한테 석축과 변면에 대해서 방해 배제 의무가 있다 할 수 있느냐? 그죠? 애매하죠. 전 소유자가 남의 땅에 넘어가 가지고 석축과 변면을 설치를 하고 그 땅을 팔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산 사람이 석축과 변면에 대해서 방해 배제가 의무가 있다? 이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청구가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게 남이 어떤 내 땅에 넘어와 가지고 뭔가 시설물, 구조물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이제 건물이면은 그 부합됐다라고, 땅에 부합됐다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건물 철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땅에 뭔가 딱 부착된, 부합된 이런 이제 상태가 돼 버리면 그거는 내게 돼 버리거든요, 법률적으로. 내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를 철거해 달라거나 하는 그런 이론으로 구성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왜냐하면 불필요한 것들을 당신이 해서 내한테 이게 손해를 끼쳤다, 그걸 원상복구시키는데 얼마가 들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는 그런 다른 방향으로 이론 구성을 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09년도 사건은 무상사용권 확인 사건이고요. 지금 사건 번호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사대법원 사건은 다 하잖아요. 다 2008 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2008 두가 돼 있죠. 두. 그래서 행정사건입니다. 행정사건. 그래서 행정사건의 대법원 사건인데요. 무상사용권 확인을 구한, 아마 행정청, 여기서 피고가 대한민국인데요. 대한민국 상대로 내가 무상사용권을 가질 권리가 있는데 그걸 확인을 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원고가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은 매립공사를 했습니다. 매립공사. 땅에 매립공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사이로라는 게 보통 곡물이라든지 유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큰 구조물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사이로 시설을 설치한 매립공사하고 그다음에 사이로 시설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원고가 공사를 했는데 그 상대방 대한민국, 여기는 아마 해운항망청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해운항망청이 법률적으로는 대한민국인데요. 대한민국하고 해운항망청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그
공사 비용을 대한민국에 받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어떤 사용권, 그 땅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그죠? 그걸 이제 임대료 같은 걸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 부지를 매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이로 시설을 짓고 거기에 들어간 돈을 계산해서 그게 만약에 100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100억에 상당하는 그 돈을 무상 사용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따질 때 그러면 한 30년, 35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매립한 부지의 소유권이 이제 대한민국한테 이제 가는 그런 구조인데, 그 원고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이로 사이로를 이제 지지하기 위한 콘크리트 파일, 땅에다가 콘크리트 파일, 이런 공사가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이제 구조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콘크리트 파일 공사비를 달라. 왜냐하면 그거는 콘크리트 파일이 토지에 부합됐다. 근데 토지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넘어갔으니까 그 콘크리트 파일 공사비를 무상 사용권을 받아야겠다. 그만큼을.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 사이로를 지지하기 위한 콘크리트 파일, 그거는 땅에 부합된 게 아니라 그 콘크리트 사이로라고 하는 그 건물의 일부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의견이 이제 부딪혀가지고 지금 재판에 왔는데, 최종 법원 판단은 대한민국 주장이 맞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결국은 이게 땅에 부합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분 정도로 해석을 해서, 그 건물은 대한민국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이로라고 하는 건물은 대한민국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원고에게 그대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용권은 줄 수는 없다. 줘서는 안 된다.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자 그러면, 이 콘크리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로 시설과도 상당한 수준으로 결합되어 있고, 사이로 시설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어서 그 토지에 부합된 것이 아니라 사이로 시설의 기초를 구성하는 시설로서 사이로 시설의 일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는 국가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무상 사용권은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